자, 중요한 얘기는 어느 정도 됐고요. 여기에 조금 더 논의를 보태자면은 아까 봤잖아요. 빈도 기반 확률 추정. 이걸 내가 어디서 들어봤지? 여기서 들었잖아요.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었잖아요. 자, 그냥 레이블만 달지 말고 확률도 넣자. 그 확률을 뭐에 기반으로 넣냐 하면 여기 있는 빈도수를 가지고 넣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빈도 기반 확률 추정을 할 건데 네. 자,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해당 노드의 객체 수가 너무 적을 때는 확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yes인 애가 900개가 있고요. no인 애가 다시 만약에 1000개가 있었어요. 어떤 노드에 1000개가 있었는데 여기 yes인 애가 900개가 있고요. no인 애가 100개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뭐 1000개인 애가 있는데 여기에 yes가 될 확률이 100%라고 치면은 이 말은 yes가 1000개, no가 빵개란 얘기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드물게, 굉장히 퓨어하게, 굉장히 진하게 노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노드에 달랑 뭐 예를 들면 4개가 있었어요. 4개밖에 없었어요. 이 4개가 가질 수 있는 거는 yes와 no의 비율을 보면은 4대 0, 3대 1, 2대 2, 1대 3, 0대 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빈도 기반 확률은 100%, 75%, 50%, 75%, 100%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이렇게 동률인 경우는 잘 안 나오니까 결국 100% 아니면 7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75%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뭐냐면 아까 만약에 1000개짜리 이그젠플로 다시 가볼까요? 그럼 yes가 750, no가 25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로 명확하게 구분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는 왜 100%, 심지어 100%, 75%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왜 나왔냐 하면 요 노드 수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말을 다시 보면 해당 노드의 객체 수가 너무 작을 때는 확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좀 오버 에스티메이트 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그 이그젠플 중에 더 극단적으로 yes가 1개, no가 0개면은 그 노드는 1대 0이니까 1인 애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yes라고 하면서 100%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트리로 봤을 때 이렇게 돼서 여기가 yes, p는 100%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도 기반 확률 추정을 하되 그냥 단순한 빈도가 아니라 약간의 보정을 거치자라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정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라플라스 교정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취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 식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취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라플라스 교정법은 객체 수가 적은 노드의 확률에 약간의 페널티를 부여하자라는 거예요. 자, 객체 수가 적은 노드의 확률에 약간의 페널티를 부여하자라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만약에 타겟은 yes가 나왔어요. 그리고 p는 100%예요. 그 그림이 지금 이 노란 점선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얘를 단순히 빈도 기반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라플라스 교정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왼쪽이. 자, 얘를 해석을 해보면은 그 해당 노드의 수가 5개일 때는 실제로는 100%인 걸 가지고 했는데 라플라스 교정을 거치면은 5개만 갖고 하면은 야, 너는 100%로 나왔지만 그것 좀 그래. 너무 작으니까 좀 깎어. 85%.
10개를 가지고 100%가 나왔다 그러면 10개 100%긴 하지만 넌 한 90%라고 해. 한 25개가 되면 100%긴 하지만 뭐 한 96? 뭐 이런 식으로 깎아서 가자는 얘기죠. 하나 더 볼까요? 뭐 맨 밑에 걸 보면 60%짜리가 있었어요. 60%짜리가 있으면은 라플라스 교정 전에는 객체 수와 관계없이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60%였다면은 5개였으면 3개 대 2개였을 거고요. 10개였으면은 6개 대 4개였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또 30개였으면은 18개 대 12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으니까 이 선이 이렇게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라플라스 교정법에 의하면은 60% 자체가 사실 100%보다는 조금 약한데 그러니까 덜 깎을 거예요. 덜 깎는데 5개 너무 적잖아. 한 57이라고 해. 10개 한 58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깎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본 그림은 결과를 본 거고요. 교정 전, 죄송합니다. 얘가 교정 전, 교정 후, 교정 전, 교정 후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라플라스 교정법에 의해서는 확률이 높은 애가 교정되는 폭이 크고요. 그리고 객체 수가 적은 노드일수록 교정되는 폭이 크죠. 자, 확률이 높은 애가 교정되는 폭이 크다는 거는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고요. 객체 수가 적을수록 교정되는 폭이 크다는 거는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교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원래 확률은 여기서 n이라는 거는 만약에 yes가 no보다 크다면 얘가 n이고요. 얘가 m이에요. 만약에 yes가 no보다 작다면 큰 애, 얘가 n이고요. 얘가 m이에요. 즉 majority에 속하는 객체의 수가 n이고요. minority에 속하는 객체의 수가 m이에요. n하고 m을 합치면 노드 전체 수가 되겠죠. 자, n하고 m을 합치면 노드 전체 수가 됩니다. 만약에 라플라스 교정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정확도가 만약에 80%다. 그 말은 n 더하기 m, 즉 토탈이 되겠죠. 토탈 n 더하기 m 분의 n의 수가 요 계산을 하면 이게 80%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라플라스는 거기 분모 위아래에다가 뭘 좀 더했어요. 그래서 n 더하기 m이 원래 전체잖아요. 전체에다가 2를 더했고요. 위에는 그 중에 majority가 속하는 수인데 거기에다 1을 더했어요. 자, 얘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만약에 n과 m이 충분히 커요. n과 m이 충분히 커서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총 1000개가 있었는데 n이 900, m이 100이었어요. 그러면은 n 더하기 m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을 계산하면은 900 더하기 100 더하기 2분의 900 더하기 1이 돼서 계산을 해보지는 않겠지만 요 2와 1이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9 언저리로 나와요. 즉 n과 m이 충분히 클 때는 그냥 빈도 기반으로 계산한 값과 라플라스 교정을 거친 값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n이 극단적으로 좀 해볼까요? n이 극단적은 아니고요. 4고 m이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4대 1이니까 얘는 80%로 n이라고 예측을 n 쪽으로 예측을 할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뭐 yes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라플라스 계산을 해보면 n 더하기 m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을 하면은 다시 쓰면은 4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4 더하기 1이 됩니다. 즉 워낙 앞에 있는 수가 작기 때문에 1과 2가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7분의 5가 되는 거죠. 7분의 5 하면은
네, 0.7 얼마가 나오게 되겠죠. 7분의 5는 80보다 많이 작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n과 m의 수가 크면은 거의 페널티를 안 받는 거고요. n과 m의 수가 작을수록 페널티를 많이 받게 되는 방법을 우리가 라플라스 교정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라플라스 교정법을 꼭 이 경우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목표 취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데이터 과학에 관련된 용어나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꼭 데이터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많이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금까지 본 거는 노미널 타겟인 경우에는 그냥 정확도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확률도 같이 보여주면 좋겠고요. 근데 이 확률을 보여줄 때 단순 빈도 기반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객체 수가 너무 적은 노드가 과평가되는 걸 막기 위해 라플라스 교정이라는 거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전에 봤던 거는 인터벌 타겟인 경우에는 정확도가 다이렉틀리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처리를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살펴볼 이슈는 마지막 이슈고요. 리샘플링, 재표본 추출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마지막 이슈지만 굉장히 좀 어렵고 중요하고 깁니다. 글쎄요, 지금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여기까지 글쎄요, 한 1시간 정도 됐을래나? 뭐 약간 지난 것 같기도 하고, 1시간 정도 됐으면 제가 지금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이슈를 다루게 될 텐데, 리샘플링의 이슈는 제가 예전에 강의를 진행한 실습 위주로 할 때는 굉장히 깔끔한 데이터, 그리고 항상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강의를 했다면은, 이번 학기에는 계속 좀 트리비얼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분석이 잘 안 되는 것들, 실제 분석을 하다가 정말 마음 같아선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은데 발목 잡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다루고 하려고 하는 이슈는 highly imbalanced data. 자, 뭐 biased라고 할 수도 있겠고 imbalanced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요 그림이 뭘까요? 이게 보름달 같죠? 예, 완전 딱 보름달이잖아요. 색깔도 노랗고. 요게 실제로 그 트리 분석을 했을 때 나온 트리링입니다. 트리링. 자, 트리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고로 트리링이라 하면 아까 앞에서 또 보셨지만 트리링이라 하면 요렇게 있어서 뭐 요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또 뭐 이렇게 있어서 뭐 얘는 또 어떻게 나눠지고 이렇게 돼야 트리링 아니에요. 근데 트리링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루트에서 분기 안 하고 끝! 이렇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를 트리 맵으로 그리면 네모에서 안 나누고 이렇게 안 나눠, 네모에서 이런 거 나누지 않고 네모로 끝!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if then으로 하면 if 어쩌고 저쩌고 뭐 ye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yes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 자, majority 클래스와 minority 클래스의 비율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현저한 경우.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라는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좀 비율이 거꾸로 바뀌면 더 좋을 텐데, 아무튼 포지티브가 99%고요. 네거티브가 1%예요.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990개 대 10개가 모여서 총 1000개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노드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노드를 가지고 분기를 딱 하려고 했어요. 분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 전체에 이미 그 들어왔을 때 전체가 99대 1로
한쪽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한쪽이 압도적이면은 엔트로피가 꽤 낮아요. 엔트로피가 꽤 낮고 굉장히 퓨어해요. 그래서 얘가 나누려다가 보니 마땅히 또 얘를 여기서 끄집어낼 뭔가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누지 않고 답은 파지티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뭐 성별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파지티브 늘 파지티브라고 대답을 하면 실제로 대부분 파지티브가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99%의 정확도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뭐 경진대회나 뭐 이런 거 하실 때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그 클래스의 분포, 뭐 파지티브, 네거티브, 예스, 노, 0, 1 뭐가 됐건 얘네들의 분포가 만약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임밸런스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델을 써도 기본이 99%가 나오는 겁니다. 기본이 99%가 나와서 휙 돌려봤더니 경진대회 출품하려고 했는데 한 80% 나오면 잘하는 건가? 하고 해봤더니 돌리자마자 99%가 나오면 내가 벌써 이 정도였나? 뭐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성장했나가 아니고요. 데이터들의 분포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뭐가 문제냐? 재현율이 낮아지는 건데 마이너리티 클래스의 재현율이 낮아지는 건데 재현율 아직 안 배웠단 말이에요. 아시는 분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자, 요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할 거고요. 다시 위에 있는 이그젬플로 가서 99% 대 1%가 있었어요. 99% 대 1%가 파지티브가 있었고 네거티브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파지티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쪽 그 넓은 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정답이겠죠. 자, 파지티브라고 했으니 정답이겠죠. 근데 이쪽에 있는 애들 우리는 전부 파지티브라고 했는데 얘네 원래 네거티브잖아요. 그럼 얘네는 오답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네거티브인데 자, 재현율 간단히만 얘기하면 실제로 파지티브인데 파지티브라고 찾아냈거나 실제로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라고 찾아낸 거를 우리가 재현율이라고 하는데 실제 네거티브인 애들을 전부 무시하고 여길 파지티브로 깔아버렸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재현율이 0%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리티 클래스와 머저리티 클래스의 비율 차이가 현저한 경우, 즉 highly imbalanced 데이터인 경우에는 모형 구축이 제대로 안 돼요. 그냥 돌리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모델을 제대로 구축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답. 그러면 그냥 뭐 다수결로 해서 많은 쪽으로 예측해 라는 거랑 다를 게 없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리티 클래스를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율이 낮아지게 된다. 재현율이 낮아질 것 같으면 모델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정확도도 유지를 하면서 마이너리티 클래스의 재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언더샘플링, 오버샘플링, 복합샘플링 이런 방법들이 고안됐고요. 언더샘플링, 오버샘플링에 대해서 뒤에 살펴볼 텐데 언더샘플링은 머저리티가 있고 마이너리티가 있을 때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 머저리티 중에서 그냥 많이 쳐내고 요만큼만 쓰겠다. 그러면 좀 비슷해졌죠. 자, 요게 언더 샘플링. 오버 샘플링은 요렇게 차이가 날 때 얘가 너무 적으니까 얘를 뻥튀기해서 크게 만들어서 요렇게 하면 비슷해지겠죠. 그리고 복합 샘플링은 요 두 가지 어프로치를 같이 섞어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는 여기는 제가 삭제를 하고 다시 배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냐? 언더 샘플링, 오버 샘플링, 복합 샘플링이 있는데 언더 샘플링이라는 거는 아까 오리지널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을 때 머저리티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다 쓰지 않고 한 번 더 샘플링. 그래서 재샘플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어원으로 가보면은 얘네들 자체가 우리의 분석 데이터란 말이에요. 얘네들 자체가 우리의 분석 데이터고 어디에선가 받아왔겠죠. 어디에선가 샘플링을 해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1차 샘플인데 1차 샘플을 봤더니 비율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샘플링을 한다 해서 리샘플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머저리티 데이터에서 한 번 더 샘플링을 해서 수를 확 줄이는 거. 자, 비슷하게 만들었죠. 요거를 언더 샘플링. 그리고 얘도 비슷한 상황인데 얘는 머저리티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리티 데이터를 뻥 튀기해서 많이 만드는 거. 요게 오버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요거는 이해되겠죠. 한 번 더 줄인다는 얘기네. What? 이게 뭐지? 없는 샘플을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게 복합 샘플링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언더 샘플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한 두 개 정도 볼 거고요. 그리고 오버 샘플링에서도 한두 개 정도 보고 네, 복합 샘플링은 그런 철학들을 같이 병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리샘플링 중에 언더 샘플링을 먼저 살펴볼 텐데 언더 샘플링 중에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랜덤이죠. 랜덤. 자, 랜덤으로 한다는 거는 머저리티 데이터를 무작위로 제거한다라는 거는 무작위로 선택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0개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뭐 1000개가 있었어요. 그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1000개에서 100개를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처음에 애초에 샘플링 하던 방식과 비슷하게 여기에서 다시 100개를 뽑으면은 100대 100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고 언더 샘플링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글쎄요. 분명히 이제 머저리티의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랜덤하게 하는 것보다는 랜덤하게 막 뽑는 것보다는 뭔가 좀 특징을 갖는 애들, 대표성을 갖는 애들을 살려내고 중복되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주변에 10개가 있다. 이런 애들을 제거를 해내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더 노블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토맥 링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토맥 링크 TL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토맥 링크를 찾아서 그 중에 머저리티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모르겠죠? 토맥 링크란 뭐냐면 한 쌍의 두 데이터가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하며 서로에게 더 가까운 다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그래도 뭔지 모르겠죠? 자, 이런 겁니다. 얘하고 자, 다시요. 얘하고 얘를 연결을 해볼까요? 링크를. 얘는 토맥 링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 둘 사이에는 더 가까운 애가 있어요. 얘도 있고요. 또 뭐 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가까운 애 둘을 연결해야 그나마 토맥 링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도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얘는 토맥 링크가 아니에요. 토맥 링크는 예를 들면 딱 보기에 가까운 얘네 둘 사이에 연결하면 가깝죠. 또 얘네도 연결하면 아마 제일 가까운 애일 것 같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뭐 이런 애들. 얘네들이 이제 후보가 되는 거예요. 요런 애들.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토맥 링크의 후보는 일단 두 개를 묶어야 되는데 걔네가 제일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걔네가 서로 동일한 클래스면 자, 얘는 둘 다 파랗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얘네 둘 다 주황색이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얘네
가장 가까운 애 둘이 연결을 했는데 둘이 클래스가 달라요. 얘네 가장 가까운 애 둘이 연결을 했는데 클래스가 달라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맥 링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토맥 링크를 찾았죠? 그 중에 머저리티를 그냥 삭제해 버려요. 지금 보면 주황 아이와 파랑 아이가 있는데 주황색과 파랑색의 비율을 보면 파랑색이 많죠. 사실 더 압도적으로 많아야 극적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한 6대4 정도지만 자, 파랑색이 많습니다. 토맥 링크를 지금 여기서 찾은 거예요. 토맥 링크를 다 찾아서 여기에서 파란색 머저리티를 그냥 없었던 것처럼 날려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가 휑해졌죠. 이렇게 휑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여기도 휑해질 거고요. 여기도 휑해질 거고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얘네들과 또 비슷한 수의 파란 애들이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토맥 링크 방법으로 언더샘플링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경계선이 아까는 이쪽에 이렇게 있었다가 이제는 이렇게 이동을 해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할 언더샘플링 방법은 CNN이라는 방법이고요. 요즘에 검색해 보시면 CNN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CNN은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딥러닝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컨덴스드 니어리스트 네이버. 뭐 지금 요즘의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비하면은 그래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고전적이고 유명한 알고리즘이고요.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언더샘플링 방법이잖아요. 언더샘플링 방법인데 계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언더샘플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우리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요게 이제 파이썬에서 여러 가지 패키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언더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데이터를 받았는데 highly imbalanced 돼 있는 데이터다. 그러면 그냥 돌리면 안 되겠군. 언더샘플링을 해야겠군.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아마 여러 가지를 다 반복적으로 해보시겠죠. 해서 결과가 잘 나온 거를 택하게 될 텐데 CNN이 원류라는 거예요. CNN이 1968년도에 나왔고 거기에서 여기 있는 나머지 아이들 ENN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그 토맥 링크라는 건 이렇게 점선으로 한 게 CNN을 응용한 거라고는 돼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그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서 영향이 좀 반반이다, 영향이 약하다라고 해서 점선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OSS라는 게 ENN과 TL을 같이 해서 나온 거고 NCR이라는 것도 또 ENN에서 뻗어져 나온 거고. 자, 즉 이 모든 아이들이 전부 CNN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언더샘플링에 대해서는 조상 중의 조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아까 그래서 그 토맥 링크랑 좀 살펴보면 토맥 링크는 여기 그 마이너리티 쪽에 인접해 있는 머저리티를 없애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마이너리티에 인접해 있는 머저리티를 없애서 이렇게 경계선을 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라면은 이 CNN 같은 경우에는 뭉쳐있는 머저리티, 예를 들면 여기 옹기종기 모여있는 애들, 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애들, 요런 애들을 많이 없애는 효과가 있다. 즉 마이너리티 쪽에 인접해 있는 애들을 없앤다라기보단 머저리티들 중에 옹기종기 뭉쳐있는 애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10개나 이런 애들을 많이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그 알고리즘을 보면 아래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논문에도 많이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논문에도 잘 소개되어 있는 논문이 있고 또 블로그도 많이 있고 해외 사이트에서도 설명을 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서 얘는 지금 원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시 좀 설명하기 편하도록 정리를 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면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발췌를 한 건데 예를 들면 파란색이 마이너리티예요. 그리고 주황색이 머저리티입니다. 요 초록 애들은 원래 주황색이었던 애들이에요. 초록색과 주황색 합쳐서 다 주황색이었는데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거를 하는데 초록색들은 다 제거가 되고 주황과 파랑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언뜻 보면 파랑과 주황의 수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즉 이런 머저리티들 중에서 원래 다 주황이었던 애들 중에서 일부를 초록으로 만들어서 버리고 주황만 남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S라는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G라는 주머니가 하나 있어서 요 위에 있는 노드들을 S 아니면 G로 넣을 거예요. 자, 흐름은 이래요. S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G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또 S에다 넣고 G에다 넣고 그러다가 한 바퀴 다 돌잖아요. 그럼 G에 있는 애를 가지고 다시 꺼내서 S에다 넣고 G에다 넣고 S에다 넣고 G에다 넣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하면 G가 텅텅 비어 있으면 S로 끝나는 거고요. 아니면은 G에 있는 애들을 꺼내서 다시 SG, SG 이렇게 했는데 G에 있는 애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해봤는데 S로 하나도 안 갔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G에 있는 애들이 그대로 남으면 끝나게 되는 거죠. K민즈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예를 들면 S가 있고 G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여기 3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있었어요. 자, 3개가 일로 가고 4개가 일로 갔어요. 한 바퀴 다시 돌았어요. 다시 돌았더니 얘네가 아까 4개가 있었잖아요. 4개가 있었는데 4개 중에 2개는 4개 중에 2개는 다시 여기로 가고 2개가 여기로 남았어요. 그런 다음 다시 이 2개를 가지고 돌려봤는데 이젠 더 이상 안 가고 여전히 2개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S에는 5개가 남고 G에는 2개가 남아요. 그러면 이 G는 버리고 S만 최종 샘플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큰 흐름이 되겠고요. 그러면 S랑 G는 어떻게 나누느냐, S랑 G에는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거를 보면 되는데 처음에 랜덤하게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요. 뭐 얘를 잡았다. 얘는 무조건 S에 골인합니다. 첫 번째만 특혜예요. 첫 번째 걸 뽑아서 S에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랜덤하게 또 막 뽑아요. 다음 표본을 잡았는데 다음 표본을 잡아서 만약에 뭐 인접한에 누굴 잡아볼까요? 뭐 얘가 잡혔어요. 자, 그때부터는 nearest neighbor, 우리 유사도 할 때 배웠잖아요. nearest neighbor를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얘를 잡았는데 얘가 원래 주황색인 애란 말이에요. 아까 초록과 주황은 다 합쳐서 주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원래 주황색이었는 애인데 얘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지금 얘를 갖고 하는 겁니다. 얘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nearest neighbor를 찾아봤더니 현재 지금 S에는 이 주황색 하나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자, S를 대상으로 nearest neighbor를 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주황이니까 얘도 주황이겠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답을 열어봤더니 주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와, nearest neighbor를 가지고 맞췄네. 그러면 넌 필요 없어 해서 G로 보내는 겁니다. 맞췄는데 왜 필요 없지? 뭐냐면 이미 들어있는 요 놈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얘가 안 들어와도, 굳이 안 들어와도 대세에 영향을 안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내버려요. 억울하죠? 일로 가요. 또 가까운 애, 얘를 봤더니 얘도 주황이에요. 아깝네요. 얘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딱 왔을 때 nearest neighbor를 봤더니 지금 주황색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얘도 주황일걸? 그랬는데 봤더니 파랑이었잖아요. 너는 좀 뭔가 일단 너만의 정보를 갖고 있군 해서 이쪽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S 안에는 현재 주황색 하나, 파랑색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한 번씩 다 해봐요. 그 다음에 할 때는 만약에 뭐
뭐 얘가 들어온다. 그러면 얘와 얘 중에 누구와 더 가까우냐를 가지고 주황이냐 파랑이냐를 매겨본 다음에 맞았으면 G로 가고 틀렸으면 S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편의상 제일 가까운 애가 누구냐라고 했지만 KNN이니까 네, 여러 개를 뭐 하나만 비교하지 않고 여러 개를 비교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다 돌고 나면 아까 합격해서 떨어진 애들 여기 있잖아요. 아이, 기껏 제대로 맞췄더니 너 없어도 맞출 수 있다고 뭐 낙오된 애들. 얘네들 가지고 다시 한 번씩 더 해보는 거예요. 아까랑은 상황이 달라졌을 거니까 해서 이번에도 맞추면 다시 G로 오고 틀리면 S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돌아서 언제 끝나냐면 G가 비어있으면, G가 비어있다는 얘기는 처음에 있었던 전체 집합이 다 S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언더샘플링을 못한 거예요. 네, 이런 일은 잘 없을 거고요. 만약에 G의 변화가 더 이상 없다. 즉 끝나봤더니 S 안에는 주황과 파랑이 한 절반 정도 섞여 있고요. G 안에는 주황이 빼곡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사실은 여기 있는 초록색 아이들이 되는 거고 얘네를 버리게 될 거고요. 여기에는 마이너리티와 머저리티가 골고루 섞여 있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남은 S 얘를 최종 표본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CNN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NN의 계보를 이어받은 여러 가지 언더샘플링 방법들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매겨지지 않더라도 최근에도 계속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은 오버샘플링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샘플링은 언더샘플링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 아까 언더샘플링 할 때는 마이너리티 쪽에 있는 거를 안 넘어갈게요. 다시 언더샘플링 할 때는 머저리티 쪽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가는 방식을 취했었잖아요. 반대로 오버샘플링은 마이너리티 데이터를 뻥튀기 하는 쪽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비율을 맞추려는 목적인 거고요. 어떤 특정한 기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랜덤 샘플링, 랜덤 오버샘플링은 약간 단순하긴 하지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뭐냐면 마이너리티 데이터를 그냥 랜덤하게 추가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예스인 데이터가 900개가 있고 노인 데이터가 100개가 있잖아요. 가장 단순하게는 여기에서 얘네를 그냥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골라서 걔를 한 번 더 써요. 또 랜덤하게 골라서 한 번 더 쓰고 랜덤하게 골라서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단순히 얘를 그냥 9배 곱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9번씩 나오게 하면은 900대 900이 되겠죠. 이게 말이 되나? 왜 그렇게 하지? 그래야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룰에 돌려버리면은 90%네 모두 예스라고 대답을 해도 90%네 하고 그냥 학습을 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똑같은 데이터를 뻥튀기해서 비율을 맞춰 놓으면 그냥 예측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정확도가 50%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노력을 더하게 될 거라는 거죠. 가혹한 환경을 만든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노력을 더하는 과정에서 얘의 재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거고요. 그런데 마이너리티 데이터를 무작위로 반복 추가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복제를 한 거잖아요. 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만 맞췄는데 걔가 곱하기 9번 출연했기 때문에 하나만 맞췄는데 9번 맞힌 게 돼서 굉장히 뭔가 별 규칙이 아닌데 잘 맞는 규칙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서의 할아버지격으로 스모테라고 보통 읽는데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까 언더샘플링에서 할아버지격으로 CNN이 있다면
가장 많이 쓰는 원류격인 오버샘플링에서는 스모테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모테를 기준으로 하고 그거를 조금 변형한 다른 거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모테라는 건 여기 신테틱이라는 게 핵심인데 합성을 해서 가공의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랜덤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복제해서 여러 개 만든다는 거고요. 신테틱이라는 거는 없는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그림에서 회색 동그라미 요런 게 머저러티가 되겠습니다. 회색 동그라미가 머저러티가 되고 십자가들 이렇게 있는 십자가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마이너리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첫 단계로는 머저러티 데이터를 모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지우면 안 돼요. 얘네 써야 되는 거니까. 자, 머저러티 데이터를 없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집합 T, 새로운 집합 T에 마이너리티 데이터만 추가해요. 즉 여기 있는 더하기 기호, 십자가 기호 있잖아요. 얘네들만 이렇게 넣어서 얘네들을 집합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 T에 있는 애들 지금 한번 눈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눈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을 하셔야죠. 자, 회색 동그라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십자가들만 있는데 이 십자가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예를 들어서 요 놈을 고른 거예요. 지금 얘는 원래 없던 애입니다. 요 파란색은 없는 애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하나를 임의로 골랐어요. 그런 다음에 걔의 KNN을 고릅니다. KNN이 만약에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이 화면에서는 회색 동그라미는 없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기준으로 요 녀석을 골랐어요. 요 녀석을 골랐고 걔의 KNN, 4가 아니고 5네요. 자, KNN을 5명의 이웃을 고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5개 고른 거 중에 이제 이 5개가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5개 고른 거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골라요. 그랬더니 아마 얘가 선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선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둘 선을 이어요. 처음에 기준 그리고 KNN 중에 랜덤하게 선택된 하나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리고 이 선에 임의의 점을 하나 찍어요.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가 벡터잖아요. 이렇게 얘도 벡터고요. 얘도 벡터. 지금 2차원으로 나타낸 벡터인데 벡터니까 예를 들어 뭐 2,5가 있었고요. 뭐 1,7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디엔가 찍어라. 그러면 뭐 1.5,6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이렇게 안 되겠군요. 자, 아무튼 요 사이에 있는 걸로 아무거나 하나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새로 합성하여 새로운 집합 T에 추가했어요. 그럼 T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요 십자가들만 있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들만 있었고 원래 없었던 데이터를 하나 또 추가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시작. 즉 랜덤하게 하나 잡고 KNN을 찾고 그 중에 하나 찾아서 선을 그어서 그 선 위에 하나 찍고 또 추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언제까지 하냐 하면 머저러티가 그 T에 있는 집합의 수, 즉 마이너리티 데이터의 수가 머저러티와 같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늘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단순히 원래 있던 데이터를 단순히 복제해서 발생하는 오버피팅은 피할 수가 있는데 주변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중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여기에 좀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좀 띄엄띄엄 있었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쪽에 모여 있고 이쪽에 띄엄띄엄 있으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기준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 기준에서
만약에 얘가 기준이었다. 이렇게 KNN을 하게 되면 요 선의 어디엔가 나타날 거고요. 또 얘도 또 선택된다면 요 선의 어디엔가 될 거고. 그래서 주변의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막 생기게 돼요. 여기에 막 안 그래도 모여있던 데에 막 생기게 될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애드하기 어렵고 생긴 데 또 생기고 생긴 데 또 생기고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모테라는 방법을 택하되 주변 아이들과의 분포를 고려해서 하자라고 해서 나온 방법이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저는 아다신이라고 읽는데, 자, 어댑티브 신테틱은 여전히 있죠. 자, 신테틱은 요 앞에 있는 스모테에서 따온 거고요. 적응형 스모테를 적응형으로 만든 방법이 또 되게 많아요. 스모테를 적응형으로 만든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도 고전에 해당되는 게 아다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철학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게 알고리즘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한데 자, 뒤에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적응형 방법이고요. 요게 핵심입니다. 자, 요 부분이 발생시킬 합성 데이터의 수를 주변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정한다. 자, 주변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요 분포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는 건데 요 부분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이 되게 복잡해서 요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분포에 따라 비례해서 정한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이너리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요놈 지금 머저리티가 너무 주변에 막 머저리티가 많다라고 할게요. 파란 네모가 머저리티고요. 노란 동그라미가 마이너리티입니다. 자, 마이너리티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KNN 중 머저리티에 속하는 값의 비율을 구하는 건데, 자, 원래대로 하면 얘도 해봐야 되고 얘도 해봐야 되고 얘를 다 해봐야 되는데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다 해야 됩니다만, 자, 첫 번째 x1에 대해서 KNN인데 우리는 5NN으로 두겠습니다. 즉 5개의 이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얘에 대해서 5개의 이웃을 이렇게 정해봤고요. 또 x2에 대해서도 5개의 이웃을 정해봤어요. 이렇게 정해봤더니 얘는 노란 애를 기준으로 5개 이웃을 정했는데도 파란 애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파란 애가 머저리티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머저리티의 비율을 구했더니, 자, x1이 속한 동네에서 5NN에 대해서 머저리티의 비율을 구해봤더니 5분의 4 해서 0.8이 나온 거죠. 한편 x2에 대해서는 노란색이 마이너리티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리티 아이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x2에 대해서 5NN을 구해서 p2를 구해봤더니 머저리티 데이터가 여기 3개밖에 없죠. 5개 중에 3개니까 0.6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아까 스모테는 아까 스모테 같은 경우에 파란 애들 싹 지우고 나서 했잖아요. 지우고 나서 얘네 그 마이너리티만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P1이 0.8이고 P2가 0.6이잖아요. 그러면 P1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P1이 더 크다란 얘기는 X1의 동네에 파란 애들이 많으니까 이 동네에서 주로 노란 애들을 더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스모테를 적용을 해도 여기에서 더 많이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노란색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자, 다시 P1, P2, P1은 파란색의 비율에 비례하는 거고요. 자, 파란색의 비율이고요. 자, 이 비율이 높으면 이쪽에서 스모테를 더 많이, 이쪽에 있는
마이너리티들이 더 많이 선정되게 해서 합성하는 데이터가 이쪽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라 해서 분포까지 고려한 스모테다. 그래서 적응형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버샘플링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언더샘플링과 오버샘플링만 우리는 살펴봤지만 머저리티의 수를 줄이면서 마이너리티의 수를 늘려가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렇죠. 머저리티에서는 뭐 예를 들면 토맥 링크를 써가면서 줄이고요. 그리고 마이너리티에서는 스모테를 쓰면서 늘리고 해서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오버샘플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2개를 살펴봤고요. 또 언더샘플링의 기본이 되는 방법 2개를 살펴봤는데, 자, 다 모르겠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너무나 임밸런스드 된 정도가 너무 크다. 그래서 분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오버샘플링을 하건 언더샘플링을 하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 해봐야 되는 건데 뭔지 알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알긴 알지. 그 할아버지 격인 애들은 좀 알지. 뭐 토맥 링크, CNN, 그리고 여기에서는 스모테, 그리고 아다신. 할아버지 격인 애들은 아는데 그걸 최근에 변형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저거 해보고 좋은 걸 쓸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1시간 반 말씀드렸는데 조금 지연이 됐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래도 2시간은 안 넘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또 수업 자료 4개나 올렸다고 어떤 분이 막 뭐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지난주에 이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분석을 수행하다 보면 어떨 때 더 중요한 걸 느끼냐면, 뭔가 우리가 잘 몰라서 모르는 채로 그냥 분석을 돌리면 아예 안 돌아가 버리면 괜찮아요. 아예 안 돌아가 버리면 이게 왜 안 돌아가지? 그리고 주변에 막 물어보고 뭐 책을 찾아보고 하게 되는데 모르는 채로 아무 신경 안 쓰고 돌려도 돌아갈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안 했을 때, 이럴 때가 이제 문제가 큰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배운 오버피팅이고요. 자, 오버피팅 그냥 돌려보고 트레이닝만 가지고 와 정확도 완전 높네 하면 큰일 나잖아요. 자, 트레이닝만 갖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돌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만 갖고 하지 않고 밸리데이션도 해야 되고 더 엄밀하게는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그게 리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50대 50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6대 4, 7대 3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면은 굳이 딱 반반 안 맞추더라도 마이너리티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그냥 돌려도 되는데, 마이너리티가 너무나 숫자가 적을 때는 오버샘플링, 언더샘플링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돌려도 도라는 가고 정확도가 98%, 99% 나오는데 근데 마이너리티의 재현율이 빵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오버피팅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배운 리샘플링도 모르면 안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도 클래시피케이션 이후 부분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